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강사 차지원 쌤사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11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론부터 진행하고 실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론 내용 좀 보시도록 할게요.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은 구성 요소에 대한 틀림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그 첫 번째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이거는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표는 아니고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 순서대로 재무제표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며 유동자산은 당좌와 투자자산으로 구분한다. 여러분들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지금 대체될 게 뭐예요? 재고자산인 거죠.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제품 이런 것들이 유동자산에 해당이 되겠고 틀린 표현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자본은 이와 같이 5가지 요소로 구분이 된다. 이거는 자본 파트 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내용인 거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답은 3번인 거고요.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잉여금을 구하시오. 일단은 기초 자본 잉여금에다가 플러스 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된 걸 차감하고 뭐 가산해가지고 기말 금액을 구해야 되는 거겠죠. 여기서 뭐 자본잉여금 어떤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말 그대로 우리가 자본 거래를 했어요. 근데 내가 액면가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해서 발생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내가 자기 주식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한 처분이익, 이게 지금 자본이익여금인 거죠. 이익준비금은 다른 성격인 거고 일단은 증가되는 거 뭐 있겠습니까? 200만 원. 그 다음에 처분이익 30만 원. 지금 차감되는 건 없어요. 자본금은 말 그대로 자본금인 거지 자본잉여금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얼마인 거죠? 1000만 원. 그러면은 기말 금액은 1230만 원이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답은 동그라미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받을어음의 대손 충당금을 과대 설정했을 경우 여러분들 받을 어음과 관련된 우리가 대손금을 이렇게 넣어요. 대손 충당금. 근데 이게 기존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많이 들어가면은 장부상으로 기재될 받을 어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측정이 되겠죠. 그럼 일단 볼게요. 그 첫 번째 자산의 과소계상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대손충당금에서 과대계상되고 그 다음에 순장부가액에서 과소계상되는 거는 어차피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소됐다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그 다음 두 번째, 비용의 과소계상.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요. 비용이 과소계상되는 걸까요? 대손충당금이 기존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에 상응하는 대손상각비가 많이 들어갔겠죠. 오히려 과대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잠시만요. 선생님. 이 자산의 과소계상이라고 하는 게 순자산 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상계가 아니라 순장부가액 기준으로 과소계상됐다는 1번이 맞겠고, 그 다음에 비용, 과소계상, 이거에 따른 당기순이익의 과소계상. 잠시만요. 과대. 비용이 과대된 거고 비용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겠죠. 과소계상, 그 다음에 이익이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준비금도 과소계상 되겠죠. 지금 2번이 틀림으로 인해 가지고 3번과 4번이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순자산 기준으로 한 과소계상 이거 1번이 정답으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한데 이거 정답 뭐죠?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면세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원래 우리가 자동차나 아니면은 어떤 건물을 취득을 할 때 이 두 가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이거 없이는 우리가 건물 아니면 자동차를 취득할 수가 없어요. 취득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부수 비용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단기 비용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이 틀린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의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자산에 포함돼야 되는 거고, 각종 뭐 광고 선전비는 비용인 거고. 한 네 번째 거 다시 보도록 할까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한대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 손실로 반영을 하고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 이게 철거하는 거하고 건물 신축하는 별개의 활동인 거죠. 그래서 철거되는 비용의 여러 가지 행동들은 그냥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맞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으로는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첫 번째 조금 유의할 사항은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고기간 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최선의 추정치, 세 번째 처분 차익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체크하시고 이게 모두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네 번째 보시면은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유출 가능성이 낮다. 높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추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유출 가능성 자체는 높아야 된다. 4번. 그 다음에 이거 6번 좀 보시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원가 이거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일단은 품질검사가 30% 시점이 됐다고 하고 통과한 정상품의 3%를 정상공선으로 이렇게 간주한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 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0%에서 100%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지금 70%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에 해당한 거를 2번 기수에 진행을 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착수했는데 완성이 됐어요. 그게 몇 개죠? 일단은 2,000개에서 500개를 차감한 그 나머지 1,700개가 지금 0%에서 100%까지 모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0개인데 완성도가 50%래요. 50%, 여기는 70%. 그리고 이게 지금 300개. 그러면은 지금 지금 검사가 몇 퍼센트에 되는 거죠? 30% 시점이면은 단기 완성 거치고 그 다음에 기말 거치니까 1,700개 더하기 300개 가산하면은 700개, 거기다가 3% 하면은 이거 몇 개인 거죠? 3%, 2,000에 3% 하면은 지금 60개인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지금 3번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기초가 얼마예요? 2,500개. 그리고 2,300개. 그러면은 지금 공손으로 난 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0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정상 공손은 60개, 그 나머지 해당하는 140개가 비정상 공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그 7번째 보시면은 회계라고 하는데 이게 원가 회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상 이 내용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는 재무회계 파트입니다. 원가 회계는 단순히 원가, 그 다음에 원가 통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상의 원가 정보 제공 딱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 거지 재무제표에 그 밖에 뭐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이 제조간접 원가를 우리가 맨 처음에 일정 금액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예산액을 짜잖아요. 근데 실제 제조간접 원가는 약간은 다른 금액으로 측정이 되고요. 이 배부액을 우리가 계산을 할 텐데 어떻게 하죠? 일단은 예산 금액하고
그에 따른 기준조업도 얼마예요? 직접노동 시간이네요, 여기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에 대한 시간으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예산액이 3,969만 원이고 그에 따른 그 예산 직접노동 시간이 9만 시간이고 그러면은 이게 뭐겠어요? 시간당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제조간접 원가, 단위당 제조간접 원가잖아요. 거기다가 실제 발생한 노동 시간을 곱하면은 여기 있죠. 7만 시간. 시간을 곱하면은 그게 배부액인 거죠. 그 배부액하고 실제 제조간접 원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여러분들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되 약간은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가보시면은 분류로 잘못 구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적 가능성, 말 그대로 내가 직접 추적하느냐 아니면은 일정한 배부 기준으로 우리가 안분을 해야 하느냐 그 기건데 일단은 뭐 재료원가, 노무원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제조원가 요소, 3요소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그게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간접 원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있죠. 여기서 지금 약간 틀린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원가 행태? 원가 행태가 조업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면은 조업도는 증가하긴 하는데 그 금액이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변동 원가라고 표현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는 전력비라든지 뭐 각종 수선비 그런 게 있겠고 고정 원가도 있죠. 내가 조업도가 증가해도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임차료,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 그걸 우리는 원가 행태라고 표현을 하고 이거는 원가에 대한 3요소인 거지 이걸 우리 행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제조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 딱히 그렇게 비중 있는 건 아니고요. 3번 여러분들 조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10번째 거 한번 보시도록 할 텐데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일단은 직접 상호 단계가 있는데 직접 배분법 뭐예요? 일단은 상호 간의 용유수정하기 전혀 인식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가장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물론 이게 조금 간단한 대신 그 결과값이 조금 불확정이기는 하는데 상호 배분법도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단계 배분법. 이거 뭐예요? 내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우선적으로 일단 배부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걸 그 다음으로 배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이게 직접 배분법보다는 상위의 그런 배부 방식이기는 하지만은 이것보다 부정확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이렇게 나와진 이게 지금 틀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호 배분법은 용역수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배부함으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정확하게 이게 맞는 표현이기는 하죠. 100%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된다? 이거 맞나요? 가장 많이? 여기서 약간 틀릴 것 같은데 이거 세모 치고요. 세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단계 배분법인데 일부 인식을 한다. 맞는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용역수수 이게 어떤 걸 먼저 배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옳은 답 동그라미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장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2번에서도 약간 표현이 애매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 배분법은 우선순위가 낮은 순위의 원가를 높은 걸로 먼저 배부한다. 그게 아닌 거죠. 우선순위가 높은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약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중 아래 수정세공계산서 발급 방법에 대한 사유로 옳은 거 보시면은 이게 각기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유 발생일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그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다라고 돼 있죠. 사유 발생일 이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수정세공계산서를 발급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치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해지가 된다거나 해제가 된다거나
굉장히 내가 계약할 거를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그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와서 그 사람이 딴 소리를 하고 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하니까 내가 예상치도 못한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해지 아니면은 그 공급에 대한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반품이 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가지고 이거 해제라고 되어 있는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불공제라고 하는 거죠? 아닌가 어떤 거예요? 기업업무 추진비, 이게 조금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접대비입니다. 그 명칭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세금계산서 임의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적히지 아니한다. 이 임의적 기재사항, 근데 사실 이거는 누락이 돼도 그리고 오류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어도 그냥 여기서 발생한 오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정확하게 발급된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지금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3번, 이거 환급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25일 이내에 환급을 해야 한다. 여러분들 환급은요, 30 아니면은 15 둘 중에 하나입니다. 25라고 하는 숫자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30일이거든요. 일반 환급의 경우에는. 근데 숫자 자체가 틀려가지고 1번이 지금 틀린 케이스인 거고, 그 두 번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받는 경우는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시면은 사업설비, 신설 취득, 요것도 조기환급. 일단 조기환급이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수출이 발생해서 아니면은 엄청난 투자가 발생이 되어서 2번, 4번이 세트인 거고, 그 세 번째, 조기환급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요. 15일이고 30일이어야 되는데 25일이 지난 이게 1번이 틀린 거죠. 예. 그 다음에 14번 가보시도록 할게요.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이자 소득은 총 수익 금액과 소득 금액이 동일하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이게 필요 경비라든지 혹은 소득 공제로 차감되는 게 없다는 뜻인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자 뭐예요? 여러분들이 계좌에 입금만 해놔도 그냥 자동적으로 불어나는 금액 아니에요? 어떠한 내가 노동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 이거 맞는 표현.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은 퇴직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희 이거를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은 종합소득에 퇴직하고 양도까지 추가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퇴직은 몇십 년, 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내지는 몇십 년까지 발생이 지나면서 발생된 누적된 소득인 거거든요. 그거를 올해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그 해당 소득자에게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따로 해서 분류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는 비과세 소득이 존재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여러분들 비과세가 없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곳에서는 다 비과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를 보시면은 금융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틀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그 소득자가 납세자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의무인 거죠. 다른 소득하고 다 합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선택에 따라서 이걸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기타 소득인 거죠. 기타 소득자. 300만 원이 이게 지금 넘었는데 300만 원 이하 그거를 종합과세 할지 아니면 분리과세 할지 그걸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대. 금융 이쪽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결손금 2월 결손금 옳지 않은 거. 첫 번째 보시면은 비거주용 부동산 임대업. 여러분 비거주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냥 상가잖아요. 상가는 거주용이 아닌 거잖아요. 상가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럴까요?
맞습니다. 상가에서 발생한 거는요, 다 상가에서 다 해결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게 부동산 임대업이기는 한데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있거든요. 우리 주거용을 주택임대소득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이게 주택임대는 이게 조금 혜택을 봐주기는 해요. 예외적으로 타소득하고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FM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계신고 시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추계가 뭐예요? 추정해서 계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작년도를 기준으로 한 그 마이너스 금액을 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추계해서 신고했는데 왜 실제 발생된 금액을 공제하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고 2월 결손금도 있는 경우에는 이걸 어떤 것부터 우리가 공제를 하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까지 꾸준히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이 됐어요. 결손이었다는 거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결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들은 어떤 것부터 차감하고 싶어 해요? 보통은 이 과거치부터 우리가 차감하고 싶어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월 결손금도 우리가 100년 만년 이렇게 2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10년 내지는 15년까지 한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월 결손금부터 쓰고 싶긴 하지만은 여러분들 불이 있어요. 그 불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돼요? 아니면 저 멀리 있는 불을 꺼야 돼요?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손금부터 공제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손금의 소급 공제에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여러분들 결손금은 우리가 그냥 미래를 향하여 2월 돼서 우리가 내년도, 내후년도 그렇게 우리가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소급해서 과거로서 우리가 결손금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도에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세금 좀 덜 냈을 텐데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에 대한 옳지 않은 답은 동그라미 3번이 되겠죠. 일단은 1번부터 15번까지 풀어보기는 했는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없었고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3회 이론 문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